자, 지금부터는 응용편입니다. 상담 시 자주 부딪힐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을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할 때 질문을 많이 하죠. 참여자를 돕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도 질문하지만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효과적일 때는 대개 참여자에게 변화 동기가 많을 때입니다. 종사자에게 협조적일 때죠. 이와는 반대로 참여자가 저항하고 있을 때는 질문이 오히려 참여자가 말문을 닫는 이유로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하죠.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참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나 몸짓을 보이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질문을 하는 대신에 공감적인 말로 그 감정을 헤아려주는 편이 더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추측해서 말한 공감적 언어가 잘못되었다면 참여자가 아니라고 정정해 줄 겁니다. 둘째, 왜라는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은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라는 질문은 참여자에게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자, 세 번째, 뭔가 중요한 정보를 좀 더 캐내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질문을 너무 연달아서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과 질문 사이에 공감적인 언어를 섞어주면서 참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질문을 하면 왠지 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내용적으로는 질문인데 형식적으로는 부드러운 청유로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요. 팁을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선생님께서는 화가 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단정적으로 말하고 그 뒤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옳아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보기엔 선생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질문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질문 안에 담긴 태도는 무척 다릅니다. 응용편 두 번째 꼭지는 모르겠어요 답변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참여자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 모르겠어요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참여자가 어째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참여자가 정말로 지금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해서 영원히 모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유는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알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잘 탐색해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답변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참여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답을 생각하기가 어려우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대략적으로 알긴 아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경우엔 대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생각이 좀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분명히 답을 알긴 하는데 무서워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을 하면 자신의 문제, 실수, 부족함 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해야 하니까 무서운 거죠. 혹은 답을 하면 가족 비밀이나 기타 말을 하면 관계가 어긋날 수 있어서 무서운 겁니다. 이 경우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자, 원칙을 말하자면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로 신중하고 부드럽게 직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적시하고 현실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분명히 답을 아는데 그 답변이 종사자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실망시킬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참여자가 모르겠다는 답변을 포함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참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참여자가 종사자를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도성이 강한 참여자 같은 경우 충분히 이런 이유로 모른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엔 더욱더 참여자와 힘겨루기를 하면 안 됩니다. 참여자가 원하는 대화 방식을 생각해보고 그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죠. 참여자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기대하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겠다고 답하는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지럽고 모호하고 유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참여자를 따라가면서 참여자가 현재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응용편 세 번째 꼭지는 참여자의 침묵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라 입니다. 참여자가 꼭 말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이나 낙서, 몸짓이나 표정 등 표현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언어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 공감하라 입니다. 이 방법은 참여자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단순하게 수용하고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참 많을 텐데요. 왜 말을 안 하려고 하는지 너무 속속들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 참여자가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적고 중얼거리는 정도에 머문다면 참여자가 말하는 태도, 몸짓, 목소리 등을 참여자와 비슷하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놀리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 참여자 처지를 선제적으로 대변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긴 선생님도 그렇게 하기 싫으시겠죠. 혼자서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끼실 테니까요. 참여자 마음을 공감하면서 대화하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